스포츠 윤리 1단원 스포츠와 윤리.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 도덕, 윤리, 선의 개념.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이면서 자율적인 도리이다. 도덕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과 도리로서 양심, 자율성 등 개인의 내면성 문제를 두루 다룬다. 양심, 자율성 등 개인의 내면성 문제를 주로 다룬다. 도덕은 양심, 자율성 등 개인의 내면성 문제를 주로 다룬다. 도덕은 일반적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의 규범이다. 도덕은 선이라는 가치를 실현한다. 윤리는 집단 안에서 조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이치와 도리이다. 윤리는 외면적이면서 약간은 강제성이 부여된 도리로서 실천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윤리는 실천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윤리는 특정한 사회나 직업에서 지키는 도덕이다. 윤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치이다. 윤리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이다. 윤리는 도덕의 기준에 대한 관점으로 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근본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윤리는 도덕적 행위가 왜 옳고 그른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선은 도덕적인 좋음, 좋은 것, 착함이다. 선은 도덕과 윤리의 본질적인 가치이다. 선은 긍정적 평가에 되는 가치를 가지는 모든 것이다. 선은 도구적 의미에서 유형성, 악함과 구별되는 선함이다. 선 안에 도덕과 윤리가 있는데 도덕보다 윤리는 조금 더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도덕은 보편적인 도리에 비해서 윤리는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교직 윤리, 스포츠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눈총을 받을 수 있지만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사가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와 함께 술집을 운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교직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것을 판단이라고 한다. 판단은 크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구분된다. 사실 판단은 실제 스포츠에서 일어난 사건과 현상에 대한 진술을 말한다.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를 가릴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가치 판단은 옳고 그르다 또는 바람직하다 그러지 못한 이런 가치에 대한 진술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치 판단은 주로 당위성, 당위에 근거한다. 사실 판단은 참과 거짓 등의 객관적인 진위 판단이 측정 가능하다. 관찰, 과학적 혹은 역사적 탐구 등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다. 사실 판단은 실제 사건과 현상에 대한 진술, 그리고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다.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사실 판단이다. A는 B보다 키가 2cm 크다. 사실 판단이다. 박태환 선수는 아시아 선수권 수영대회에서 자유형 200m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사실 판단이다. 2020년 제32회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었다. 사실 판단이다. 가치 판단은 어떤 대상의 의의나 중요성, 값어치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다. 가치 판단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고귀함과 저속함 등 주관적인 가치에 근거한 판단이다. 가치 판단은 마땅히 그렇게 대해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어떤 기준, 규범에 따르는 것이다. 가치 판단은 마땅히 그렇게 대해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어떤 기준, 규범에 따르는 것이다. 가치 판단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도덕적인 것, 미적인 것, 사리분별에 관한 것. 이것은 이 세 가지는 가치 판단의 형태이다. 도덕적인 것, 미적인 것, 사리분별에 관한 것. 도덕적인 것은 타인과 맺는 관계와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가치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로 인해 타인도 삶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여부이다.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다. 미적인 것은 미학적 평가 및
움직임의 아름다움, 우아함, 그 외 다른 만족스러운 묘소들이 고려된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피겨스케이팅, 다이빙, 체조가 있다. 사리분배를 관한 것이 있다. 사리분배를 관련된 이유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되는 가치이다. 가치 판단의 형태는 도덕적인 것, 미적인 것, 사리분별에 관한 것이 있다. 도덕적인 것, 미적인 것, 사리분별에 관한 것은 가치 판단의 형태이다.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어떤 기준이나 규범에 따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으면 도움을 줘야 한다. 이거는 가치 판단이다. 축구 경기 중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준 박지성 선수의 행동은 매우 훌륭했다. 가치 판단이다.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가치 판단이다.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연기는 매우 아름다웠다. 가치 판단이다. 스포츠 선수들의 기분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것도 가치 판단이다. 판단에는 두 가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있다. 스포츠와 윤리의 관계. 스포츠는 경쟁적 속성으로 인해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스포츠는 윤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스포츠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데 요구되는 행동 원리, 도덕적 표준 또는 도덕적 특성에 관한 탐구이다. 일반 윤리학에 제시하는 윤리적 원리와 도덕적 덕목에 기초하여 스포츠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원리와 도덕적 덕목에 대한 고찰이다. 이것이 스포츠와 윤리의 관계이다. 도덕 원리의 검토 방법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섭 검토, 보편화 결과의 검토, 반증 사례의 검토, 역할 교환의 검토가 있다. 포섭 검토, 보편화 결과의 검토, 반증 사례의 검토, 역할 교환의 검토는 도덕 원리의 검토 방법 중에 여러 가지이다. 포섭 검토는 보다 포괄적인 걸로 포섭시키는 검토이다. 보편화 결과의 검토는 모든 사람이 행했을 때를 가정한 결과다.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의도적 파울을 하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이 개인적인 판단은 모든 선수가 의도적 파울을 한다면 이라는 원리에 비추어서 검토한다. 반증 사례의 검토, 반증 사례를 통해서 반박하는 검토이다. 역할 교환의 검토,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검토이다. 예를 들어서 부상당한 선수를 무시하고 경기를 진행하라는 주장의 지시에 만일 나 자신이 부상을 당했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할 교환의 검토이다. 도덕 원리의 검토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포섭 검토, 보편화 결과의 검토, 반증 사례의 검토, 역할 교환의 검토가 있다. 스포츠 윤리의 이해. 일반 윤리와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 일반 윤리는 일반적,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의 규범이다. 일반 윤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도덕적인 이상들의 집합이다. 스포츠 윤리, 스포츠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표준, 규칙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맨이 지켜야 할 도리나 생활 양식이다. 스포츠 윤리는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도덕 규범이 되는 원리이다.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 행위 중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스포츠 행위 중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행위이다.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행위이다.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칙과 기본적 원리 준수이다.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칙과 기본적 원리 준수이다. 스포츠 원리의 특성이 있다. 개인 윤리, 사회 윤리, 직업 윤리, 예방 윤리가 있다. 개인 윤리는 개인적인 양심이나 덕성에 주체를 두고 개인의 도덕적 의지와 책임을 강조한다. 도덕적 자율성이고, 사회 윤리, 윤리적 문제 해결 시에 사회 구조나 제도 자체의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 강제성이 있다. 직업 윤리, 직업적 측면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조한다. 예방 윤리,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윤리적 쟁점과 문제를 분석한다. 스포츠 윤리의 특성으로는 4가지가 있다. 개인 윤리, 사회 윤리, 직업 윤리, 예방 윤리. 스포츠 윤리의 특성 4가지, 개인 윤리, 사회 윤리,
직업윤리, 예방윤리가 있다. 스포츠 윤리의 목적과 필요성. 스포츠 윤리의 목적. 스포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을 미리 접하는 것이다. 스포츠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함양한다. 도덕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독립적 사고를 바탕으로 스포츠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스포츠인의 도덕적 자율성 함양으로 도덕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독립적 사고를 바탕으로 스포츠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스포츠 윤리의 목적은 스포츠 행위의 공정한 조건이 제시된다. 스포츠 윤리의 목적은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율과 인격 함양 추구에 있다.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 스포츠 윤리 규범을 통해서 바람직한 공동체 모습을 제시한다. 스포츠 윤리의 목적은 스포츠 행위의 공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과 인격 함양을 추구한다.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 스포츠 윤리 규범을 통한 바람직한 공동체 모습을 제시한다. 강인한 신체 및 정신의 함양, 도덕적 가치 및 휴머니즘 태도 확립, 민주적인 사고 함양이 절차의 준수, 미적인 탐구 자세 고취와 생활화가 스포츠 윤리의 목적이다. 스포츠 윤리의 역할. 스포츠 윤리의 역할은 스포츠인의 행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원리와 덕목을 고찰한다. 스포츠인의 행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원리와 덕목을 고찰한다. 도덕적 의미의 용어를 스포츠 환경에 적용할 때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탐색한다.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과 목적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탐색하는 것이 스포츠 윤리의 역할이다. 스포츠 윤리의 역할은 스포츠인의 행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원리와 덕목을 고찰한다. 도덕적 의미의 용어를 스포츠 환경에 적용할 때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탐색한다.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과 목적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탐색한다. 스포츠 윤리의 실천 과제. 스포츠 윤리의 실천 과제는 스포츠 윤리의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스포츠 행위에 대한 법적 과제, 스포츠 윤리 강령, 제정 및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스포츠 윤리의 실천 과제는 스포츠 윤리의식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 스포츠 행위자에 대한 법적 과제를 정해야 된다. 스포츠 윤리 강령, 제정 및 조정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스포츠 윤리의 실천 과제이다. 현대 스포츠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은 가장 큰 거는 승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승리 지상주의다. 권위주의 기반의 상하 교육 체계에서 스포츠 경기를 위한 전수 훈련이 현대 스포츠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그러면 현대 스포츠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결하는 방안은 인간성 회복과 감성의 스포츠 교육이다. 해결 방안은 인간성 회복과 감성의 스포츠 교육이다. 현대 스포츠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승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승리주의, 지상주의, 권위주의 기반의 상하 교육 체계, 스포츠 경기를 위한 전술 훈련, 해결 방안으로는 인간성 회복과 감성의 스포츠 교육에 있다. 스포츠 윤리와 스포츠인의 윤리가 있습니다. 스포츠인의 윤리, 스포츠인이 갖춰야 할 도덕적 품성,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갖춰야 할 덕목이다. 진정한 스포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 품성이다. 스포츠인의 윤리는 일반적인 사회윤리의 하위 항목이다. 스포츠인의 윤리는 일반 윤리의 덕목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스포츠인의 윤리, 스포츠인이 갖춰야 할 도덕적 품성,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갖춰야 할 덕목, 진정한 스포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 품성. 스포츠인의 윤리는 일반적인 사회윤리의 하위 항목이다. 스포츠인의 윤리는 일반 윤리의 덕목과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적 관점에서 선수윤리, 장기적 관점의 목표를 설정한다. 지도자와 선수 간의 상호작용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자율적인 인간으로 전환한다. 경기적 관점에서 선수윤리, 내면적인 측면을 강조한 과정 중심적인 목적이 필요하고 팀워크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관점의 선수윤리, 스포츠는 지, 덕,
전인 교육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올림픽즘의 철학적 기본 요소에 따라 인간을 사회적, 문화적, 국가적 차원에서 독자적이고 자유스러움을 추구해야 된다. 스포츠를 통해 젊은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질 발달을 도모하고 우위를 돈독히 한다. 스포츠 윤리가 스포츠인에게 필요한 이유는 스포츠인의 도덕적 삶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목적이 좋은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준다. 스포츠인으로서 올바로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이 스포츠 윤리가 스포츠인에게 꼭 필요한 이유이다. 윤리이론. 윤리이론에는 결과론적 윤리체계, 공리주의, 의무론적 윤리체계, 동양사상과 윤리체제, 서양사상과 학자와 이론, 가치 충돌의 문제와 대안이 있다. 결과론적 윤리체계는 조건적 도덕 추론이고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주면서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결과 유용성을만을 중시한다. 자, 행위의 결과가 유익하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설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것은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마라도나 선수가 헤딩을 가장해서 손으로 공을 쳐서 골인시켜서 경기에서 승리한 경우, 이거는 결과론적 윤리 체계이다. 사이클 선수 암스트롱이 불법 약물을 사용해서 경기에 승리했다. 행위의 결과가 유익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론적 윤리 체계이다. 결과론적 윤리 체계는 행위의 결과가 유익하면 설사 반칙을 쓰고 불법으로 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결과론적 윤리 체계이다. 결과론적 윤리 체계. 공리주의는 결과론적 윤리 체계로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본다. 자, 윤리적 행위를 쾌락의 총합으로서 행복을 가져오는 데 규정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의 좋음과 나쁜 거에 달려있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불행 또는 고통의 양을 최소화하고 행복 또는 쾌락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것은 옳은 목적이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의 난점은 결과로 행위를 평가하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도덕적인 당위를 추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 개인의 이익은 없어진다.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개인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 정의나 개인의 권리와 같은 근본적인 도덕 개념들과 양립할 수 없으면서 도덕을 수단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커다란 스포츠 시설을 만들 때 그 살고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는 그 사람보다도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행복을 위한 거라면 소수는 희생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체계가 있습니다. 이건 정언적 도덕 추론이고 행위의 결과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도덕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립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행위가 도덕적인지 도덕적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도덕적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봅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도덕적 원리가 있고 인간이면 마땅히 의무적으로 그 도덕적 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무나 의무를 중요시합니다. 자율적인 도덕 법칙에 따른 건 옳은 행위고 자율적인 도덕 법칙에 어긋난 행위는 그릇된 행동이다. 행동의 의도와 동기를 기준으로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행위자가 선 의지가 중요하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도덕적이라는 판단의 기준은 개별의 문화나 사회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의무론적 윤리체계이다.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체계. 경험적 도덕 추론이고 행위 결과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도덕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스포츠에 있어서 경기 결과에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도덕적 의무를 준수했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도덕적 책무나 의무를 중요시하고 행위에 있어서 선 의지가 중요하고 목적은 수당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것이 의무론적,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체계이다. 윤리이론에는 결과론적 윤리체계, 공리주의, 그리고 의무론적 윤리체계가 있다. 의무론적 윤리체계에는 합리적 이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로운 삶을 중시하고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원칙을 강조하다. 난점은 도덕 규칙, 이런 도덕 규칙 간의 갈등 및 충돌 문제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덕론적 윤리체계가 있다. 덕론적 윤리체계는 어떤 종류의 인간 또는 존재가 되어 마땅하면서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덕을 지녀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도덕적 동기로 인정하고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성의 근원과 개인의 인성을 중요시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것이 더 중요하고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의무 판단보다는 행위자의 덕성 판단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미덕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악덕을 행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책임, 정직, 충성, 신뢰, 공정, 배려, 존중이 미덕에 해당하고 거짓, 배신, 무책임, 불성실, 이기심은 악덕에 해당된다. 이거의 단점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엄격한 분석을 적용하기 어렵다. 막연하다고 하는 것이다. 덕론적 윤리체계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도덕적 동기로 인정하고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성의 근원과 개인의 인성을 중요시한다. 무엇을 하고 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절대론적 윤리체계. 절도적 윤리체계와 상대적 윤리체계는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절대론적 윤리체계는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긍정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 타당한 법칙이 존재하고 보편적 행위 원칙과 규범이 존재하는데 보편 타당한 삶의 원리가 인생의 목적, 행동의 법칙으로서 선천적으로 주어진다고 본다. 절대론적 윤리체계는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긍정하고 상대론적 윤리체계는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는 없다. 이런 보편 타당성을 부정하고 보편 타당한 윤리 규범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상대론적 윤리체계가 주장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윤리 규범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상황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윤리 규범은 특정한 사회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통용되는 규범이고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그래서 모든 사회 규범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항상 고정된 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도덕적이라는 판단의 기준은 개별의 문화나 사회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상대론적 윤리체계입니다. 윤리이론에는 결과론적 윤리체계,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체계, 덕론적 윤리체계, 절대론적 윤리체계, 상대론적 윤리체계 6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론적 윤리체계,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체계, 덕론적 윤리체계, 절대론적 윤리체계, 상대론적 윤리체계가 있습니다. 동양사상의 윤리체계가 있습니다. 유가사상, 불교사상, 도교사상, 묵가사상, 법가사상이 있습니다. 유가사상, 유교라고도 하고 유교사상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공자와 맹자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 윤리 또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형식적인 면을 중시했습니다. 공자는 인, 의, 호, 우, 충, 신, 관서, 공경을 포함하는 10가지 덕을 터득해서 그 상황에서의 의식, 인식, 판단, 도덕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인식, 판단, 도덕적 행위 선택을 중요시하고 인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해서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미루어서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인간관계 기본 행위로 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타인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동등 고려의 원리는 스포츠맨십의 바탕이 됩니다. 스포츠맨십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은 상대 선수에게도 행하지 않는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서입니다. 서. 공자는 인, 서. 그리고 정명입니다. 정명은 이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이름에 적합하도록 행해야 된다는 도덕적 여구이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그런 식으로 스포츠인은 스포츠인다워야 하는 것이 스포츠맨십이다.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도덕적 명령입니다. 이것이 정명입니다. 공자는 인, 자기를 이기고 인을 실천하는 것. 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정명, 이름과 역할에 걸맞게 행동하라. 이것이 유가하상의 공자가 주장한 것입니다. 인, 서, 정명. 맹자는 인, 의, 예, 지. 도덕적 성향의 토대가 되면서 윤리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실천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했습니다.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이죠. 마라톤 경기 중에 넘어진 경쟁자를 부축해주는 선수의 마음, 이건 측은지심,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입니다. 수호지심, 자기가 옳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는 거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수오지심입니다. 사양지심, 겸손해서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고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맹자는 인의예지를 강조했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사상 행복과 깨달음을 지향하고 개인의 해탈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것을 말했습니다. 스포츠 행위 자체보다도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행위자의 관점을 중요시했습니다. 도가 사상에는 노자와 장자가 있습니다. 노자는 무의자연,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무언가에 얽매이거나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형태나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무위. 자신의 본래적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덕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겸양, 스스로 낮추고 동료나 타인에게 양보와 겸손의 예의를 갖추는 것을 겸양이라고 했습니다. 내재적 도전성의 발현이죠. 내면의 자연스러운 도덕성의 발현을 중요시한다. 현덕, 현묘한 덕은 깊고 멀어서 사물과는 반대되는 곳에 존재한다. 겸양, 노자가 주장한 것은 무의자연, 있는 그대로 관계를 중요시하고 겸양,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다. 내재적 도덕성을 발현하고 내면의 자연스러운 도덕성을 발현하게 하고 현덕, 현묘한 덕, 그리고 상선약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상선약수는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 그런 뜻으로 노자 사상에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선의 표본으로 여기어 이르는 말입니다. 물은 위에서 내려오면서 돌이 또는 바위가 나무가 자기를 가로막는다 해도 그것과 싸우지 않고 돌아가면서 지극히 착하게 내려오는 것이 물이다.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입니다. 노자가 주장한 것은 무의자연, 있는 그대로 관계를 중요시하고 겸양, 스스로 낮추고 양보하고 겸손의 예를 갖춘다. 상선약수,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노자는 무의자연, 겸양, 상선약수를 주장했고요. 장자는 도는 천지만분의 근본 원리이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요구하거나 사유하지 않는 무위다. 그래서 지인은 자기 입장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관철시키지 않고 신인은 억지로 공을 세우려 자기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면서 성인은 사회적 명성이나 사사로운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재적인 도덕성, 내재의 자연스러운 도덕성의 발현을 중요시했다. 무릇 도는 실제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인위적인 행함을 얻고 형체도 없다. 마음으로 전할 수는 있지만 형체가 있는 것처럼 주고받을 수는 없다. 그것은 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으나 눈으로는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내재적 도덕성입니다. 장자는 도는 천지만물의 근본 원리이다. 그리고 내재적
도덕성의 발현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지인, 신인, 성인, 자기 생각을 관철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면서 사사로운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장자의 도는 천지만물의 근본 원리와 내재적 도덕성입니다. 무가 사상이 있고 법과 사상이 있습니다. 서양 사상에는 기독 사상에 있습니다. 윤리 이론의 학자에 따른 이론입니다. 베버의 책임 윤리가 있습니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있습니다. 니부의 사회 윤리가 있습니다. 나딩스의 배려 윤리가 있습니다. 베버의 책임 윤리는 선한 동기만으로는 행동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윤리는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베버의 책임 윤리입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한 후에 그것에 이르는 수단을 충분히 고려하고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베버의 책임 윤리. 행위를 보고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베버의 책임 윤리입니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 자, 책임을 과거의 행위에 대한 소급적 영향으로 한정하지 말고 과거에 잘못한 행위를 보상하는 것보다 미래에 잘못된 결과를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조심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와 예방을 강조했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 현재뿐 아니라 현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잘못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를 조심하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을 강조한 것이 요나스의 책임 윤리입니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 니부의 사회 윤리.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자기가 소속된 단체를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개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인데 단체만 되면 단체가 이루어지면 소속된 단체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니부의 사회 윤리입니다. 니부의 사회 윤리. 그래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나딩스의 배려 윤리. 나딩스의 배려 윤리는 배려하는 사람과 또 배려를 받는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지니까 배려는 받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 의무감에서 나오는 자연적 배려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또 배려받았던 최상의 기억과 경험에서 촉진된 윤리적 배려가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모성애를 통한 배려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유대감이나 의존, 책임을 강조하고 윤리적 가치의 근거를 페미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이성의 윤리가 아닌 감성의 윤리라고 할 수 있다. 나딩스의 배려 윤리는 윤리적 가치의 근거를 페미니즘에서 찾고 이성적 윤리가 아닌 감성의 윤리로 이야기할 수 있다. 나딩스의 배려 윤리는 윤리적 가치의 근거를 페미니즘에서 찾고 이성의 윤리가 아닌 감성의 윤리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기에 처음 출전하는 후배를 격려하는 선배의 친절. 이것은 나딩스의 배려 윤리에 해당된다. 근육 경련을 일으킨 상대 선수를 걱정하고 보살피는 행위. 나딩스의 배려 윤리이다. 타자의 요구와 정서에 공감하고 대응하는 것이 도덕의 출발이다. 이것이 나딩스의 배려 윤리다. 베버의 책임 윤리, 요나스의 책임 윤리, 니부의 사회 윤리, 나딩스의 배려 윤리가 있다. 가치 충돌의 문제와 대안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윤리적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 이론을 고려해야 되고 윤리적 상황에 적용되는 도덕 규칙과 결과의 공리성을 비교 분석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분위기에서는 토론이 필요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고 폭력과 힘의 논리에 이끌리는 토론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중도를 찾는 것이다. 창의적 중도라는 것은 절충을 위한 시도로서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는 창의성이 문제 해설의 핵심입니다. 최선, 안 되면 차선을 찾고 안 되면 창의적 중도를 찾자. 가치 충돌의 문제와 대안으로는 주어진 윤리적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 이론을 고려하고 윤리적 상황에 적용되는 도덕 규칙과 결과의 공리성을 비교 분석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치 충돌의 문제와 대안점이다. 스포츠와 도덕 교육,
사상과와 스포츠를 통한 도덕교육 방법. 루소는 교육에 있어서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성평등, 동료의 공동체에서 협력과 책임을 지는 습관을 길러준다. 루소는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성평등, 동료의 공동체의 협력과 책임을 지는 습관을 신체를 통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드리컴은 사회화로서의 도덕교육입니다. 도덕의 대상은 사회고 도덕으로 행동하는 것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닛은 전통적인 인격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도덕교육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다. 위인은 도덕교육은 선을 아는 것, 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동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실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스포츠 경기의 전통을 이해하고 규칙을 지키고 이런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인은 스포츠 경기의 전통을 이해하게 하고 또 규칙 준수를 규칙을 지키게 하고 이런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콜버그의 인지 발달론.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도덕적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이것이 콜버그의 인지 발달론입니다. 사상과와 스포츠를 통한 도덕교육 방법에는 루소, 디르켐, 베닛, 위인, 콜버그가 있고요. 루소는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디르켐은 사회화로서 도덕교육,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사회화로서의 도덕교육이다. 베닛, 전통적인 인격 교육을 강조했고 위인, 도덕은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고 또 이런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습관화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콜버그의 인지 발달론은 토론을 통해서 도덕적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콜버그의 인지 발달론입니다. 스포츠 도덕교육의 영역에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에는 피터스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방식으로 실천전 지식과 이해, 추론, 인식, 판단, 결정 이것이 인지적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자, 인지적 영역에서 교육과 훈련이 있을 때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변화가 강화됩니다. 인지적 영역, 피터스의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에 대한 사고방식으로 실천적 지식과 이해, 추론, 인식, 판단 등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정의적 영역은 인지적으로 숙된 스포츠 도덕 가치를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직접 도덕적 정서, 동기, 신념, 태도 등을 배우는 과정인데요. 맥페일은 도덕적 가치들은 중요한 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학습된다. 그러니까 스포츠 도덕교육에서 스포츠 지도자는 중요한 타자에 해당됩니다.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는 스포츠 지도자의 도덕적 모범에 의해서 학습되어지고 참여자는 스포츠 지도자를 통해서 관찰 학습과 사회적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정의적 영역에서 맥페일은 스포츠 참여자는 지도자를 통해서 관찰 학습과 사회적 모델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모델링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행동적 영역, 스포츠 활동 중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는 올바른 것에 대한 생각에 직접적인 행동으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피터스는 인격의 특성 유지와 형성에 있어서 행위, 유발적 요소, 의지, 노력, 또 유혹의 거부, 그리고 습관처럼 안정적으로 선택된 행동 유형을 포괄한다고 했습니다. 피터스의 행동적 영역, 맥페일의 정의적 영역, 그리고 피터스의 인지적 영역이 있습니다. 스포츠 도덕 교육의 영역 세 가지,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이 있습니다. 통합교육의 이론이 있습니다. 리코나의 통합적 인격교육론이 있고요. 레스트의 도덕적 구성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리코나의 통합적 인격교육론은 인격은 도덕적으로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기능하는 것이다.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감성, 도덕적 행동이 있다. 도덕적 지식은 도덕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가치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의사 결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도덕적 지식이다. 도덕적 감성은 양심, 자기 존중, 감정이입, 선을 사랑하는 것, 자기 통제, 겸양이 도덕적 감성이고, 도덕적 행동은 능력, 의지, 습관이다. 그래서 니코나는 통합적 인격 교육론을 이야기했고, 인격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아는 거, 믿는 거, 행동하는 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도덕적 지식, 도덕적 감성, 도덕적 행동이 있다고 봤습니다. 레스트의 도덕성 4가지 구성 요소. 도덕성에는 4가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가 있습니다. 도덕적 민감성은 특정 상황 속에 내재된 도덕적 이슈를 자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민감해져서 그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도덕적 판단력, 어떤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력입니다. 도덕적 동기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도덕적 가치를 더 위에 두는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명예 등의 가치보다도 스포츠인으로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 동기화입니다. 도덕적 품성화. 도덕적 품성화는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의지, 용기, 인내, 이런 여러 가지 품성을 갖는 것이 도덕적 품성을 갖는 것이다. 도덕적 품성화이다. 자, 레스트의 도덕적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이슈를 잘 이해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고, 도덕적 동기화, 다른 가치보다도 도덕적 가치를 더 우월하게 위에 두는 것입니다. 도덕적 품성화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강한 의지, 용기, 인내 등 여러 가지 품성을 갖는 것이다.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성, 동기화, 품성화, 이것은 레스트의 도덕성 4가지 구성 요소이다. 여기까지가 1단원이고요. 이제는 2단원입니다. 2단원, 로제 카이오와가 구분한 놀이의 4대 요소가 있습니다. 로제 카이오와의 놀이의 4대 요소. 아곤, 미미크리, 알레아, 일링크스. 아곤은 경쟁, 공정한 규칙과 경쟁이 있는 놀이, 승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곤. 미미크리, 역할이란 단어도 할 수 있고요.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놀이에 맡은 역할입니다. 알레아, 행운. 행운이란 요소, 운, 우연, 일정한 확률과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 확률인데 이것이 바로 놀이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링크스, 현기증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을 재밌게 느끼는 가장 큰 요소로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극복할 도전 과제에 온 정신을 몰입하면서 느끼는 감정 상태입니다. 아곤, 미미크리, 알레아 모두 일링크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아곤, 미미크리, 알레아, 일링크스가 로제 카이오와가 구분한 놀이의 4대 요소입니다. 스포츠 경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곤, 아레테, 에토스가 있습니다. 아곤, 아레테, 에토스. 아곤은 승리 추구입니다. 경쟁하고 승리를 추구하고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경쟁에 참여하는 개인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체스, 바둑, 여러 가지 경쟁적 행위와 모든 것이 다 아곤입니다. 자기의 탁월성을 중요시합니다. 아레테는 탁월성을 성취합니다. 탁월성 증명하기 위해 탁월성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곤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사물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덕성, 탁월성, 최적의 기능 수준으로 유능성, 기량, 뛰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이 완성의 목적이고 승리란 결과의 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갖춰야 할 덕목, 신체적 탁월성, 또 도덕적 탁월성을 겸비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은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실력을 정당하게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아레테는 아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스포츠에는 아곤적 요소와 아레테 요소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아곤적 요소는 경기의 긴장과 흥미를 불어일으킵니다.
불러일으킵니다. 선수들은 승리하려는 강렬한 욕망과 또 경기에 몰입하고 그것 때문에 스포츠 팬들이 승부로 인한 응원의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경쟁심이 너무나 과열되고 승리가 너무 절대화될 경우에 제도화된 규칙이 무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폭력의 투정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이것이 스포츠에서 아곤보다 아레테 요소를 더 중요하는 이유입니다. 자, 에토스가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적인 성질이나 태도, 습관,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도덕적 감정을 갖게 하는 보편적이고 도덕적 또 이성적 요소, 윤리규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토스는 윤리규범입니다. 동일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도덕적 행동, 사고, 생활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원동력입니다. 예술적, 감성적 요소인 파토스와 대립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중에 상대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 공을 밖으로 걷어내고 부상자를 돌보는 행위, 이것은 에토스에 해당됩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에 상대팀이 타자가 맞은 경우에는 투수가 모자를 벗어서 타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 에토스입니다. 농구 경기에서 종료 1분을 남기고 우리 팀이 가장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을 상황에 감독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작전 타임을 부르지 않는 것, 이것이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품성이나 품격에서 나오는 인간적 신뢰감, 인성, 즉 인격과 품격, 도덕성입니다. 파토스는 감정적 호소력 및 공감 능력, 즉 감성입니다. 로고스는 객관적 사실이나 논리적 근거를 갖는 논리적 구속력, 즉 이성입니다. 스포츠 경기의 목적에 단어 아곤, 아레테, 에토스가 있습니다. 스포츠맨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놀이에서 게임이 있고 또 게임에서 스포츠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놀이는 심리적 결과나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활동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하는 신체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게임과 스포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의 본능적인 활동이고요.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규칙이 있지만 또 규칙엔 자발적인 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좁아지면 게임입니다. 놀이가 발전된 형태는 게임입니다. 자, 구조적, 조직적, 규칙적인 경쟁적 갈등 상황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규칙 안에서 신체 탁월성을 발휘해서 경쟁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허구적이고 비상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규칙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결과는 신체 기능, 확률 또는 전술적 사고 능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경쟁적이고 논리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또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활동입니다. 규칙과 경쟁 요소가 더욱 강조되고요. 놀이보다 강화된 경쟁성과 규칙성을 가집니다. 보수 금전과는 이익과 관계가 없고 경쟁적인 요소가 조금 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자,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신체적 경쟁적 제도화된 활동입니다. 자, 놀이로서의 스포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재미있는 즐거움을 추구하고요. 경쟁으로서 스포츠, 신체의 탁월성을 발휘하고 경기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경쟁에서 승리를 추구합니다. 자, 놀이와 경쟁에 조화해요. 규칙 준수와 게임 자체의 존중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공헌하는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 두 요소는 조화롭게 공존해야 되고 또 놀이 요소는 스포츠에서 지나친 경쟁을 막고 또 경쟁의 요소는 스포츠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스포츠맨십이 있습니다. 스포츠의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도덕 규명으로 스포츠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스포츠맨십은 일반적인 도덕 규범을 통해서 경쟁의 부정적인 요소를 억제하는 태도를 갖추고요. 스포츠맨십은 경기에서 일반적인 윤리 덕목을 지키고 강화하려는 정신입니다. 스포츠맨십은 이상적인 신사의 인간상이 스포츠에 적용되면서 만들어진 가치이고요. 합 규칙선을 넘는 적극적인 도덕적 마음가짐입니다. 페어플레이는 진실과 성실의 정신, 경기에 임한 도덕적 태도와 같은 의미로 오늘날 스포츠의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되었습니다. 페어하다, 페어는 공정, 플레이는 시합입니다. 페어하게 플레이하다,
페어플레이, 공정한 시합이고 영국의 귀족과 신사가 스포츠할 때 강조한 것입니다. 페어플레이는 행위나 동작을 강조할 때 공정행위로 표현할 수 있다. 페어플레이는 공평하고 공정한 플레이를 말하며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 윤리를 준수하는 걸 말합니다. 페어플레이는 스포츠라는 행위를 실천할 때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정신입니다. 페어플레이는 규칙 준수, 상대 존중 등 근대적 시민의 도덕 규범과 일치합니다. 페어플레이는 규칙의 준수로서 페어플레이는 행위에 대한 요구와 제재를 의미합니다. 스포츠인이 지켜야 할 정정당당한 행위로서 경쟁자에 대한 배려도 포함합니다. 페어플레이는 패자 앞에서 과도한 승리 세리머니를 하는 것을 규범으로서 페어플레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페어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의도적 반칙이 있습니다. 의도적 반칙은 승리를 위한 의도적 반칙과 파울 전략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칙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의도적 반칙과 파울은 의도를 가지고 규칙을 하는 거고, 이것은 스포츠의 룰에서는 허용되지만 승리만 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스포츠 윤리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찬성 입장. 의도적 반칙은 경기 일부고 경기의 본질 및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또 팀의 전략적 능력과 그 전략을 실행하는 선수의 수행 능력을 표현한 것이고, 능력에 따라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경기이고 경쟁적 스포츠의 윤리에 벗어난 것이 아니다. 반대의 입장은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윤리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것이 의도적 반칙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승부 조작의 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안입니다. 승부 조작의 해결 방안은 내적 통제를 통한 승부 조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또 외적 통제를 통한 승부 조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내적 통제를 통한 승부 조작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외적 통제를 통한 승부 조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비디오 판독하고 그런 시스템을 더 만들고 심판의 수를 증가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봅니다. 공정시합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가 있습니다. 공정시합에 관한 두 가지 견해, 형식주의, 비형식주의. 형식주의는 형식적 공정시합으로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페어플레이를 실천하는 것, 규칙을 대한 지키는 것에 대한 여부, 또 그거를 정확히 실천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공정시합이란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을 준수하며 경기를 하는 것. 공정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성적 규칙, 규제적 규칙. 구성적 규칙은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규제적 규칙은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공정한 시합을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규칙입니다. 구성적 규칙은 스포츠를 구성하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칙과 경기 진행 방법입니다. 어떻게 규칙을 지키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고 시간, 또 요구, 용품, 평가 방법에 대한 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적 규칙이 없다면 스포츠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장 내에서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구성적 규칙입니다. 전 후반 각각 45분씩을 준다. 이것이 구성적 규칙입니다. 득점을 많이 한 팀이 이기는 거다. 구성적 규칙입니다. 그리고 규제적 규칙은 하면 안 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또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클에서 산소 운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핑하고 출전하는 거, 이거는 규제적 규칙입니다. 농구 경기에서 반칙을 해서 자유투를 유도한 후에 공격권을 가지고 하는 경우를 규제적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는 공정하게 하는 시합이 중요하다. 시합을 하려면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공정 시합에는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이 있습니다. 구성적 규칙은 어떤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을 정하는 것이고, 규제적 규칙은 요거는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 규제적 규칙이다. 그래서 형식주의는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으로 있는데, 비형식주의는 비형식적인 공정시합인데, 비형식적인 공정시합, 즉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을 포함해서 하나를 더 포괄적으로 확장합니다. 관습입니다. 관습. 관습적으로 법으로 정하거나 규칙을 정하지 않았어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상대방에게 비난을 받으면 안 되는 행위, 꼭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 이거는 관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비형식주의입니다. 정의의 유형, 정의의 의미, 정의라는 것은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사회제도가 꼭 지켜야 될 것, 이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의 유형에는 법률적,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평균적 정의 4가지가 있습니다. 정의의 유형에는 법률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평균적 정의가 있습니다. 법률적 정의는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분배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인데 공정하게 분배할 때 실현되는 정의라고 봤습니다. 각자의 능력의 가치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배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한다. 상대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다이빙이나 피겨스팅, 리듬 체조는 종목의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받아야 된다. 경기가 수행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더 많은 점수를 줘야 된다. 가산점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입니다. 분배적 또는 배분적 정의입니다. 절차적 정의는 절차가 공정하면 분배 결과도 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절차적 정의는 테니스에서 동전을 던져서 코트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이다. 또 시합 전에 동전 던지기로 성공과 후광을 결정한다. 절차적 정의. 어떤 절차가 공정하면 분배 결과도 공정하다고 보는 거다. 축구에서 전후반 진영을 교체하는 것, 이것도 절차적 정의에 해당됩니다.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평균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그런 평등을 말합니다. 절대적 평등, 형식적 평등을 말합니다. 동등한 조건의 참가자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 예를 들어서 핸드볼 경기할 때 양팀에 동일한 골대의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평균적 정의입니다. 정의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적 정의 또는 교정적 정의, 법률적,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또는 배분적 정의, 절차적 정의, 평균적 정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정의에는 법률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평균적 정의가 있습니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있습니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자,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 평등하게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된다.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말합니다. 제2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 직책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도 평등하게 제공이 돼야 된다. 이것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3번째는 차등의 원칙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되고 허용된다.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역의 시설 스포츠 센터 무료 이용권을 주는 것이 차등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또 건강운동 강좌나 이런 수강이 가능한 한 스포츠를 바우처를 제공해서 누구나 경제적 형편이 상관없이 공평하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 3가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입니다. 공격의 윤리성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인의 탁월성 발휘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탁월성을 발휘할 자유와 또 충돌하는 공격성은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공격은
직접적인 형태가 아니라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직접적인 형태는 공격 당사자의 본능, 감정, 의지를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요. 공격의 간접적인 형태는 공격의 수단과 결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범위 내외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규칙의 범위 내에서 방어가 이루어지고 그 교환이라는 소통의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공격이 윤리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과 공격이 전술의 개방 및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공격이 윤리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타인의 탁월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규칙의 범위 내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소통의 구조를 가져야 하고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과 전술 개발 등 생산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2단원이고요. 3단원 스포츠와 불평등, 성차별의 원인이 있고요. 스포츠에서 성차별의 과거와 현재가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여성은 관람도 못하고 또 참가도 당연히 못했습니다. 근대 초기에서도 1896년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팅의 반대로 여자 선수의 참가를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올림픽 부활에 있어서도 여성 경기인들의 참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 돼서야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타이틀 9는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여성이 참가하지 못한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모든 여성이 모든 종목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현대 올림픽에서는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나 리듬체도 이런 거는 여성들만 참가할 수 있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스포츠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여성의 성 정체성과 신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남성 선수와 연봉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되고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성 스포츠 지도자를 육성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또 체육 조직 및 단체에서 여성 역할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스포츠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방안입니다. 관련 용어가 있습니다. 자,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 기회를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성의 사회제도 및 관념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는 것을 밝혀내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이론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페미니즘. 생물학적 환원주의가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타고납니다. 신체적 능력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신체 능력이 크게 의존하는 스포츠에서는 남녀 차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생물학적 환원주의입니다. 생물학적 환원주의.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스포츠 인종주의.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의 과거와 현재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960년까지만 해도 백인 선수들만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흑인 선수의 경기력은 발생학적, 생리학적이고 백인 선수는 후천적 노력의 결과로 봤습니다. 스포츠에서 인종 간의 승패 여부는 민족적, 생물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봤습니다. 미디어에서는 흑인 선수가 수영 종목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해서 20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원인이 있습니다. 국수주의, 백인 우월주의, 스포츠 순혈주의, 지배층의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인종차별 극복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인종을 초월한 실력으로 경쟁합니다. 인종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합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합니다. 차별 철폐의 이념과 방법론을 가집니다. 차별 철폐의 이념과 방법론. 이것이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 극복 방안입니다.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문화적 신체적으로 교류하고
차별적 갈등 문제를 인지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선수들과 회원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함께 어우러진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가치와 합리적인 수용성을 담아내는 스포츠 정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문화주의 가치와 합리적인 수용성을 담아내는 스포츠 정책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이민자 생활체육의 욕구 및 실태를 조사하고 다문화 가정의 체육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것이 다문화주의 가치의 합리적 수용성을 담아내는 스포츠 정책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이민자 생활체육의 욕구를 조사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다문화 가정의 체육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이것이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장애 차별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스포츠권. 장애의 유무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스포츠권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충족 이유가 아니라 동시에 보장돼야 합니다. 장애인도 인격과 동일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성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하게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스포츠권은 장애인의 기본 원리를 충족한 후에가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도 충족해야 되고 장애인의 스포츠권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스포츠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의 차별, 용기구 차별, 체육 지도자 부족, 이용 프로그램의 차별, 신체적 생리적 능력의 차별, 경기 참가의 차별, 장애로 인해서 스포츠 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스포츠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장애 차별 없는 스포츠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회 제공을 해주고 재정을 지원하고 계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장애 차별 없는 스포츠의 조건, 기회 제공, 재정 지원, 계속적인 활동, 선택의 기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또 장애 선수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더불어 홍보가 필요하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역시 훈련에 필요한 안정적인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 선수들의 접근과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확충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스포츠에서 장애 차별이란 장애로 인해 스포츠 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을 말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스포츠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는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가 3단원이고요. 이제 4단원, 스포츠에서 환경과 동물 윤리입니다. 스포츠와 환경윤리, 스포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윤리. 부울레의 스포츠를 위한 환경의 3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순수 환경, 개발 환경, 시설 환경이 있습니다. 순수 환경은 원래 그대로 자연 환경에서 이루어진 스포츠 환경입니다. 카누, 등산, 요트, 윈드, 서핑처럼 순수 환경이 있고요. 개발 환경은 트레일, 슬로프, 스포츠 필드, 실내 수영장 같이 시설을 지어서 자연의 일정한 변형을 가져온 환경 5개 스포츠입니다. 골프, 야구, 테니스, 스키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 환경이고요. 시설 환경은 실내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역도, 유도, 탁구, 체조, 아이스하키 등처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스포츠가 시설 환경입니다. 부울레 스포츠를 위한 환경의 3가지 범주, 순수 환경, 원래 그대로, 개발 환경, 5개 스포츠, 시설 환경, 실내 스포츠 3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에 적용 가능한 환경 윤리학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있고요. 자연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에게 본질적인 가치만 부여합니다. 인간 외의 존재는 도구로만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은 도구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보호 하더라도 인간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자연보호합니다. 자연 환경 보호의 당위성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도구적 가치에 찾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 중심의 윤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스모어의 환경윤리와 베르크의 환경윤리가 있습니다. 패스모어의 환경윤리는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를 잘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자연이 인간이 사랑하고 아름답고 느끼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 느끼는 책임은 그 책임의 바탕에 인간 이익과 관심만이 들어 있습니다. 베르크의 환경윤리, 지구나 생태계, 환경은 모두 인간의 존재로 보았을 때요. 인간의 존재의 터로 보았을 때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지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것이어야 할 때고, 지구는 인간의 거처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적 거처로서의 에코맨을 통해 지구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전 근거를 제시합니다. 패스모어의 환경윤리와 베르크의 환경윤리는 인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관점에서 보는 자연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 중심주의라고도 합니다. 자연 환경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이기 때문에 보존돼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인정하고 도덕적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인간은 자연에 종속돼 있고 만물의 척도가 아닌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 환경은 그 자체로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생명 중심주의는 생명에 주목하고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고, 생태 중심주의, 미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윤리적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슈바이처의 생명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되고, 인간이라면 생명 전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생명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생명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일을 악으로 구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슈바이처의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인간의 목적, 가치, 필요와 관계없이 고유한 가치를 둔다. 그래서 테일러가 제시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신뢰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불침의 비상의 의무, 보상적 의무, 4가지가 있습니다. 테일러가 제시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간의 4가지 의무, 신뢰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불침의 비상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뢰의 의무는 신뢰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불간섭 의무는 제한을 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생태계에 제한을 가하지 않아야 된다. 불침의 비상의 의무,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 기본적인 거를 인간이 생물체의 손해를 보게 했다면 인간이 보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의 정의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체가 본 손해를 인간이 보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테일러가 제시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 4가지 의무, 신뢰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불침의 비상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있습니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가 있습니다. 대지윤리는 인간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인간은 대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규정하고 인간도 그 일원으로서 대지윤리를 지켜야 한다. 생태계가 진화 과정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인간의 개입은 불필요하고 인간의 윤리적 의무는 그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다. 오로지 그것만 하면 된다. 이것이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입니다. 여기까지가 4단원입니다. 아닙니다. 또 있네요. 네, 네스의 심층적 생태주의가 있습니다. 네스의 심층적 생태주의. 자,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자아를 확장하고 주변의 생물은 물론 그들의 서식지나 나아가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나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이고 동등한 가치를 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큰 자아는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과 상호 연관하는 존재로 이해하게 됩니다. 네스의 심층적 생태주의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된 전체 평등한 구성원이고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네스의 심층적 생태주의입니다.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달의 윤리적 전제도 있습니다. 필요성의 계율, 역사성의 계율, 다양성의 계율입니다.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달의 윤리적 전제는 필요성의 계율, 역사성의 계율, 다양성의 계율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스포츠 시설 건립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는 거고, 역사성의 계율, 이런 인공적인 자연, 인공물이 역사성이 어떤 역사성이 있었는지 충분히 고려하고 자연의 역사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의 계율, 자연과 환경의 공존을 위해서 다양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성의 계율, 역사성의 계율, 다양성의 계율,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달의 윤리적 전제가 필요성의 계율, 역사성의 계율, 다양성의 계율이 있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문화유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됩니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또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이슈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 생태계 보존하자, 문화유산의 안전을 보호하자. 이것이 스포츠 이벤트 개최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이슈입니다. 스포츠와 윤리, 스포츠의 종차별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차별주의와 반종차별주의가 있습니다. 종차별주의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는 겁니다. 반종차별주의는 동물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 동물도 그 존재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공존하고 그 차이에 맞는 알맞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하는 것이 반종차별주의입니다.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법칙이 있습니다.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법칙이 있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입니다. 이것은 쾌락, 고통, 쾌고 감수 능력.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들은 이익이 배분이 되는 대상이 되고, 이익을 배분할 때는 각각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은 최소화하자. 감각을 가진 모든 생명체의 이익에 동등하게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감각을 가진 모든 동물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되고, 또 동물 학대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 종목은 없어져야 맞다. 동물 학대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 종목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법칙입니다. 스포츠에서 종차별주의도 있습니다. 동물을 경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쟁, 경마, 전차, 경주가 있습니다. 경쟁, 유의, 연구의 도구로 전락된 동물의 권리가 있습니다. 경쟁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가 있고요. 유의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가 있고, 연구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가 있습니다. 경쟁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는 승마, 경마, 소싸움, 닭싸움, 말싸움, 이렇게 동물 간의 싸움이 있고요. 유의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는 낚시, 사냥, 연구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는 동물 실험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 윤리 3R 원칙은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자, 대체의 원칙, 축소 감소의 원칙, 순화 개선의 원칙, 이렇게 했는데요. 앞에 대체 R, 축소 R, 순화 R 들어가 있어서 영어로 R이어서 3R, 3R 원칙입니다. 우리가 실험 재료를 인간 대신에 고등동물, 고등동물 대신에 하등동물, 하등동물 대신에 식물 대신에 무생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하는 것을 대체 원칙입니다. 대체하자, 다른 걸로 대체하자. 그리고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감축하자. 이것이 축소 감소의 원칙입니다. 축소 감소의 원칙.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들에게 최대한 복지와 도덕적 지위만은 걸맞은 대우를 해주자. 곧 희생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고, 실험 후에는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최소한으로 노력하자. 이것이 순화 개선의 원칙입니다. 순화 개선의 원칙. 동물 실험 윤리 최소한의 기준, 대체 원칙, 축소 감소의 원칙, 순화 개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단원이고요. 5단원 스포츠와 폭력. 스포츠 폭력, 스포츠코의 공격성 특성과 공격된 특성과 폭력성이 있습니다. 폭력에 관한 이론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노 이론입니다. 이것은 폭력이 악순환되는 거라고 봤습니다. 폭력은 인간 내면의 분노 감정에서 올라오는 건데,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노. 또 스포츠 현장에서 인간 내면의 분노가 감정된 폭력은 정형되고 악순환된다. 그래서 분노는 절제해야 된다. 인간은 분노하되 절제된 분노를 지지해야 된다.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분노, 폭력은 악순환되기 때문에 분노를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푸코의 규율과 권리가 있습니다. 푸코의 규율과 권리. 자, 위계적 권력 관계는 폭력으로 변질되어서 작동된다. 스포츠 안에서는 위계적 관계가 굉장히 큰 범위가 큰데 스포츠계에서 위계적 권력 관계 때문에 폭력으로 변질돼서 작동된다고 하는 것은 푸코의 규율과 권력입니다. 규율과 권력. 규율은 근간으로 하는 권력이 생산적이어서 규율은 권력에서 나온다. 푸코의 규율과 권력.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스포츠계에서는 오랫동안 폭력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폭력과 같은 잘못된 관행에 복종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를 지속시키는데 기여됩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에서는 사유의 부재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행위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생각과 반성입니다. 폭력은 괴물이나 악마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스포츠에서 선수들에게 폭력을 가한 감독도 한 가정이 평범한 가정입니다. 운동 중에 체벌을 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거두하는 감독의 직업적 행동이죠. 그래서 후배들에게 체벌을 가한 것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 행동으로 나의 책임이 아니다. 전혀 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나쁘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던 나치에게 검사했을 때 자기는 오로지 지침을 받아서 했을 뿐이 나는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도 한다. 이걸 나쁜 것을 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홉스의 폭력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욕망의 체계가 있다. 잠재적인 폭력이 다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본연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또 폭력을 휘두른다. 홉스의 폭력론이 있습니다. 지라르의 폭력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폭력을 따라하게 된다. 그래서 폭력의 원인은 공격 본능이나 자연 상태가 아니라 모방적 경쟁적 관계이다. 모방하는 데서 생긴다. 폭력은. 지라르의 폭력론입니다. 격투 스포츠의 윤리적 논쟁이 있습니다. 이종 격투기.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 이종 격투기는 싸움이 아니고 경기장 제도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폭력이다. 인간의 수양 도구로 볼 수 있고 인간의 공격성을 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폭력적인 사람을 스포츠매로 교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건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 의견은 어떤 상황이든지 폭력은 정당화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스포츠의 폭력도 용인될 수 없다. 특히 청소년들은 폭력적인 행동에 노출되고 모방할 가능성이 많다. 선수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관중들의 폭력성도 증가한다. 그래서 폭력이 일반화되는 그 사회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반대한다 하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종 격투기에서 나타나는 사회 윤리의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 생기고 폭력에 대한 중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강도를 해야만 거기에 또 팬들이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중독을 초래하고 폭력에 대한 무감각을 느낀다. 이것이 이종 격투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윤리적 측면의 문제입니다. 선수 폭력이 있습니다. 경기 중 후 선수 간의 폭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승리 지상주의죠.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 승리 지상주의가 제일 큽니다. 또 승리를 위한 전술적인 부분에서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보복성 반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수나 지도자의 심판 폭력이 있습니다. 선수나 지도자가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었을 때 발생하는데 선수 또는 지도자가 판정에 불만을 갖게 되면서 심판에 가하는 폭력이 원인이 되고요. 이것은 선수나 또는 지도자의 자기 분노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포츠위원회의 징계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 대상자나 소속 단체장에게 통지하고 체육회가 징계 대상자 소속 가맹 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통지합니다. 관중폭력, 관중폭력의 의미, 관중폭력이라는 것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려고 모인 팬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상대방 선수나 팬들을 언어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훌리거즘이라고 하죠. 팬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상대편 선수나 팬들을 공격하거나 또 경기장 근처의 기물을 파괴하는 겁니다. 선수나 심판에 대한 욕설을 비방도 넓은 의미에서 관중폭력이고요. 또 신체적인 폭력도 관중폭력이고 또 경기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도 관중폭력입니다. 축구팬들의 훌리거즘이 관중폭력의 실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관중폭력의 예방이 있습니다. 관중폭력을 예방하려면 경기에서 스포츠 참여에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스포츠에 대한 지역사회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하기 위한 적절한 윤리 가치관을 고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관중폭력은 윤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또 스포츠맨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관중도 알아야 되고 스포츠 참가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팀은 자기 팀을 응원한 관중들에게 건전한 응원 문화를 정착시킬 의무가 있고요. 또 관중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독립적인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입니다. 미국은 세이프 스포츠 센터가 있고요.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인권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5단원이고요. 6단원은 약물 복용. 자, 도핑이 있습니다. 도핑이라는 건 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성적을 올릴 목적으로 약을 쓰거나 또 특수한 이화학적 처치를 하고 이것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핑. 도핑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기에 참가하고 싶은 지나친 욕구, 선수나 동물의 수행적 능력이 향상되는 걸 원해서 또 상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물질적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물질적 보상을 얻고 싶어서 도핑을 하게 됩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가 있고요. 한국 도핑 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도핑을 금지해야 되는 이유가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 보호입니다. 건강상의 부작용, 약물 투여로 인해 생기는 해로운 부작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스포츠와 인간 공동 추구의 그 기본적인 즐거움을 감소시켜주고 도핑으로 인해서 경기 수행에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공정성을 방해하죠. 경쟁의 본질을 훼손하고 역할 모형. 청소년들은 주로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 일탈행위 하는데 이것도 모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강요에 의해서 도핑이 되기도 합니다. 감독이나 코치들의 지도자에 의해서 강제로 도핑되거나 또 자기도 모르게 도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도핑 방지위원회 금지 약물이 있습니다. 항상 금지를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상시 금지. 이건 경기에 상관없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물로 치료 목적으로 먹더라도 WAT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S0 비승인 약물, S1 동화작용제, S2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관련 약물 및 유사제, S3 베타제 2 작용제, S4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S5 이뇨제 및 은폐제. 금지하는 방법으로는 M1 혈액 및 혈액 성분의 조작, M2 화학적 물리적 조작, M3 유전자 및 세포 도핑. 이것은 언제든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약국에 가든 치료를 받을 때 운동선수라는 걸 밝히고 약을 처방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기간 중에 경기 기간 동안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S0 비승인 약물, S1 동화작용제, S2 펩티드 호르몬 성인인자 관련 약물 및 유사제, S3 베타2 작용제, S4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S5 이뇨제 및 은폐제 외에 S6 흥분제, S7 마약, S8 카나비노이드,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거는 경기 기간 동안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S6, S7, S8, S9.
금지 방법도 똑같습니다. S1, M1 혈액 및 혈액 성분의 조작 안 되고요. M2, M2 화학적 물리적 조작, M3 유전자 및 세포 도핑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는 경기 기간 동안에 먹어서는 안 되는 약물이고요. 자, 특정 스포츠 금지하는 약물이 있어요. P1 베타 차단제라고 해서 양궁, 자동차 경주, 당구, 다트, 골프, 사격, 스키, 스노보드, 수중, 핀 주명은 이거는 특정 스포츠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기 기간 중이면 금지되고 양궁과 사격은 경기 기간 외에도 금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노무로 해서 신경 안정제가 돼서 중추신경제가 집중을 높여주고 실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내 실력 이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스포츠는 금지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P1, P1 베타 차단제입니다. 세계 반도핑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핑 금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소 운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혈액, 또 동종, 이종 혈액 및 적혈구를 제재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혈액 도핑입니다. 산소 운반 능력 향상, 이거는 혈액 도핑을 말합니다. 화학적 물리적 조작을 말합니다. 화학적 물리적 조작. 도핑 검사의 과정이 채취한 사료 성분과 유해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유전자 도핑이 있습니다. 핵산 또는 핵산 순서를 이동하거나 정상적인 세포 또는 유전자 변형이 있는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유전자 도핑입니다. 세계 반도핑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핑 금지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산소 운반 능력 향상이 있고요. 화학적 물리적 조작이 있고요. 유전자 도핑이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도핑 금지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윤리 교육을 통하는 의식 변화가 있고요. 윤리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도핑 검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도핑 금지 방안입니다. 도핑 검사에서 선수의 역할 및 책임이 있습니다. 시료 채취가 언제든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도핑 방지 기구에 협력해야 되고 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료진에게 운동선수인 것을 고지하고 금지 약물, 금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감기약이든 어떤 이유에서 약을 먹어도 알고 보니까 금지된 약물이 들어와 있다. 그런 선수의 책임이기 때문에 먼저 정확히 알고 지켜야 됩니다. 과학기술과 스포츠. 스포츠에 도입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공정성 강화가 있고요. 경기력 향상이 있습니다. 자, 스포츠에 도입된 과학기술이 긍정적인 효과는 공정성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불공정한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선수의 비도덕적 행위를 예방합니다. 또 오심과 편파 판정을 최소화해서 경기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를 높입니다. 그리고 경기력 향상으로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운동선수의 안전과 부상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공정성 강화와 경기력 향상이 스포츠에 도입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유전자 도핑이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유전자 도핑. 자, 도핑은 인간의 세포나 유전자 자체를 변형시키고 유전자 사용 조작을 통해서 선수의 능력을 증가하고 스포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건 질병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에서 유전자 조작은 체세포 변형, 성장 호르몬 투여, 유전 배아 선택, 생식세포 계열 변형이 있습니다. 유전자 도핑이 금지되는 이유, 일반인 선수 생명 보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종의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스포츠 사회가 의미가 없어지고 스포츠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합니다. 도핑을 금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보호입니다. 용기구와 생체공학 기술 활용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공학 기술의 역할은 3가지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한 기술, 감시를 위한 기술, 수행 증가를 위한 기술 3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공학 기술 역할은 안전을 위한 기술, 감시를 위한 기술, 수행 증가를 위한 기술이 있습니다. 안전,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학기술이 하는 역할입니다. 또 감시를 위한 기술, 오심, 심판이 잘못되거나 편파 판정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향상시켜서 하는 감시의 기술을 위한 감시를 위한 기술입니다. 수행 증가를 위한 기술. 자, 운동 수행 증가를 목적으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최대화시키고 인간의 도전 정신을 고무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공학기술의 역할, 안전을 위한 기술, 안전, 감시를 위한 기술, 감시, 수행 증가를 위한 기술, 수행 증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6단원이고요. 7단원 스포츠와 인권, 학생 선수의 인권 사각지대인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의 생활권과 학습권, 체조 학력제도가 있습니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되고요. 또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다. 또 NCAA, 이건 미국 학생 선수들의 최종 학력제를 관리하는 걸로 관리 감독하는 조직으로 고등학교 성적이 2.0, 만점이 4.0인데 50점 이상이 돼야 고등학교 선수에 대해서 대학 선수 선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평균 학점 C학점 이상 학생에게만 대출전 자격을 주는 등 엄격한 성적 제한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폭력의 특징 5가지가 있습니다. 계속적이다, 상호적이다, 동일성이 있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성폭력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 침해의 특징이 있고요. 또 성폭력 예방 또는 대처가 있습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수는 피해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선수는 가능한 한 피해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성폭력 사실을 고발한 선수가 피해받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성폭력 방지책으로는 체육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성별 융합 학습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주변 사람과 사회적인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고, 체육 단체들의 의무적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포츠 성폭력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스포츠 성폭력의 방지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목하고 있는 스포츠 4대 악이 있습니다. 조직 사유화, 승부 조작 및 편파 판정이 있습니다. 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입시 비리.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목하고 있는 스포츠 4대 악. 스포츠 4대 악, 조직 사유화, 승부 조작 및 편파 판정, 성폭력, 입시 비리, 조직 사유화, 승부 조작 및 편파 판정, 폭력, 성폭력, 입시 비리. 스포츠 4대 악입니다.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스포츠 지도자의 비윤리적 행위의 원인인 학부모의 지도자 금품 제공, 팀 성적에 대한 부담, 지도자의 불안정 근무 형태는 스포츠 지도자의 비윤리적 행위가 원인이 되고요. 체육 지도자가 지켜야 될 덕목은 책임감, 창의적 사고, 스포츠맨십을 가져야 됩니다. 스포츠 지도자의 비윤리적 행위의 원인으로는 학부모의 지도자 금품 제공, 팀 성적에 대한 부담, 지도자의 불안정한 근무 형태가 있습니다. 체육 지도자가 지켜야 할 덕목으로는 책임감, 창의적 사고, 스포츠맨십이 있습니다. 스포츠와 인성교육, 어린이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있고요. 학교 체육의 인성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학교 체육의 역할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이 하는 일은 사회적 이탈 행위에 대한 정화적 역할을 하고요. 사회 존재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학교 환경 적응과 갈등 해소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학교 체육에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순화시켜주고 구체해주는 체육의 심리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근원적 경향의 제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체육의 역할입니다. 사회적 이탈 행위에 대한 정화적 역할,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동체 의식 고취, 학교 환경 적응과 갈등 해소 기회 제공, 학교 체육에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순화 및 구체화시켜주는 체육의 심리학적 가치, 근원적 경향의 제어가 있습니다. 자, 전문 체육은 무슨 체육이냐? 소수 정예를 중심으로
경쟁성을 강조하는 운동 또는 전문적인 운동 선수를 행하는 운동을 표현하는 것이 전문 체육입니다. 스포츠의 인성 교육이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고, 또 학습자가 올바른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도자가 바람직한 인성의 역할 모델로서 스포츠맨십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스포츠 활동과 인성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주도합니다. 스포츠의 인성, 바람직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올바른 도덕적 의식 가지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 또 지도자는 인성의 역할 모델로서 스포츠맨십의 모범을 보여준다. 스포츠 활동과 인성의 요소를 조화롭게 지도한다. 이것이 스포츠 인성 교육입니다.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이 있습니다. 2014년 문화관광부에서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 3대 방향 10과제가 있습니다. 3대 방향, 피해 선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자. 피해 선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자. 두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시스템을 만들자.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시스템을 만들자. 세 번째는 폭력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하자. 폭력을 예방 활동을 강화하자. 첫째는 스포츠인 권익센터 그 상담을 만들자. 그래서 신고 기능을 보강하자. 둘째는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해서 통합 지원을 강화하자. 셋째, 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넷째, 징계 자율성이 개입할 위험이 있었지만 이제는 징계 양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 다섯 번째, 사전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자. 여섯째, 조직 운영 평가 윤리성 지표를 세분화하고 가중치를 확대해서 평가 결과를 매년 공개하자. 일곱 번째, 지도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용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자. 여덟 번째, 과학적 훈련 기법을 개발 보급하고 지도자 리더십 우수 모델을 발굴 홍보하고 리더십 우수자에 대해는 시상을 확대하자. 아홉 번째, 지도자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자. 그래서 운동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학교 운동부 컨설팅, 학교 내 학생 선수 상담을 상시로 실시하자. 열 번째, 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폭력, 성폭력 예방 등 인권 교육을 확대하자. 이것이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 3대 방향 10대 과제입니다. 스포츠 윤리센터 건립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제18조 3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유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스포츠 윤리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여기까지가 7단원이고요. 8단원 스포츠 조직과 윤리입니다. 스포츠와 정책 윤리, 스포츠와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심판의 윤리, 스포츠 규칙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도화, 공평성, 의무성. 스포츠 규칙의 원리, 제도화, 공평성, 의무성. 제도화된 규칙이 있습니다. 공평성, 모든 경쟁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의무성, 가변성, 규칙의 가변성이 있습니다. 스포츠 규칙의 원리에는 제도화, 공평성, 의무성, 가변성이 있습니다. 제도화, 공평성, 의무성, 가변성은 스포츠 규칙의 원리입니다. 스포츠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선수, 경기장, 심판. 선수, 경기장, 심판은 스포츠의 3대 구성 요소입니다. 심판의 정의, 심판은 누구인가요? 스포츠 경기 상황에서 규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외부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기 중에 이를 직접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심판입니다. 규칙을 이해하고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또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의무입니다. 심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이 있습니다. 도덕적 조건이 있어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개인 윤리는 개인의 도덕적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도덕적 자율성, 또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단호히 뿌리쳐야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과 사사람이 없어야 되고 또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고 심판으로서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심판이 갖춰야 될 개인 윤리는 공정성, 청렴성, 투명성, 자율성, 정직성, 냉철함, 형평성입니다. 자, 공정성은 공평무사, 공평정대라고 해서 선수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엄격한 정의성을 가지고 개인적 감정을 없애고 개인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 공정성.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 공정성. 청렴성,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투명함,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자율성,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단호히 뿌리치고 자유를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정직성,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야 됩니다. 냉철함, 침착한 판단과 선수 심리에 밝아야 됩니다. 냉철해야 됩니다. 형평성, 편견과 차별성을 가지면 안 되고 형평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공정성, 청렴성, 투명성, 자율성, 정직성, 냉철함,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심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 중에서 개인 윤리에 해당됩니다. 심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에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 윤리는 윤리적 문제 해결할 때 사회 구조, 제도 자체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도의 강제성, 또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도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판정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건 사회 윤리에 해당됩니다. 심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 중에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있습니다. 심판의 오심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심판의 판정 능력, 전문성 향상, 오랜 경험과 반복 훈련, 전문성, 또 실적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됩니다. 또 심판의 징계를 강화하고 비디오 판독이나 객관적인 심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심판 보수 교육 받고 심판의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심판의 오심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입니다.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영자의 윤리적 의식, 사회에 대한 봉사, 공정성과 정의, 실천, 팬들과 소비에 대한 신뢰 형성, 공동체 의식의 지향, 인간성 존중, 공해 등 사회적 비용을 항상 고려하고 품질의 부당을 표시, 강매,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스포츠 경영자의 윤리적 의식, 윤리적 리더십입니다. 스포츠 정책의 윤리적 측면에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의 사업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체육 수업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내실화가 있습니다. 또 초등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여줍니다. 방과 후 체육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부정적 가치로는 전문 인력을 낭비함과 동시에 저소득 양산을 하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스포츠 정책의 윤리적 측면에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사업의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였습니다. 스포츠 조직의 윤리적 문화 조성에 필요한 효과적인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수칙은 첫째,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된다. 둘, 수칙은 그 적용이 적용될 사람에게 확실히 명시돼야 된다. 세 번째 수칙은 위반의 결과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것이 스포츠 조직의 윤리적 문화 조성에 필요한 효과적인 행동 수칙입니다. 수칙이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된다. 확실히 명시돼야 된다. 위반의 결과를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8단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윤리 감사합니다.